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서는 ISL의 모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입니다. 우선 정부가 1원을 생산물 시장에 지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지출을 할 때 그 재원을 따져 보아야 하는데 먼저 과세를 하는 방법,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 그리고 돈을 찌고 조달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어느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과세하는 경우 IS 곡선은 균형 재정 승수값인 1만큼 이동합니다. 국채 발행 시 승수값 알파만큼 이동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같은 돈을 써도 국채를 발행할 때가 과세할 때보다 IS 곡선을 더 크게 이동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폐를 발행할 때 IS 곡선이 알파만큼 이동하는데 그치지 않고 통화량 증가로 인해 LN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화폐를 발행해 정부 지출에 조달할 때 총수요는 가장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국채를 발행할 때는 국채의 공급이, 화폐를 발행할 때는 국채 대신 통화량의 공급이 늘어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 지출 시 금리 인상이 일어나 투자를 위축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선 재정 지출에 따른 승수 효과로 IS 곡선이 EF, 즉 알파만큼 이동하게 되는데 F에서 화폐 시장의 초과 공급이 일어나 금리가 인상되고 금리 인상은 투자 수요가 줄어들어 투자 감소에 따른 역의 승수 효과가 일어나 균형은 새로운 IS 곡선과 LN 곡선이 만나는 이 다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역의 승수 효과는 FA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소득의 증가는 EA에서 그치게 됩니다. 여기서 국민소득의 구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투자의 감소폭이 당초 늘어난 정부 지출의 크기 1보다 작은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저축은 어떻게 될까요? 투자가 감소했으니 국민저축은 당연히 감소폭만큼 줄어듭니다. 한편 새로운 균형을 모형에서는 감추어진 채권시장으로 설명하자면 신규 국채 공급이 늘어날 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초 화폐와 채권이 두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균형이 어긋나게 됩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채권을 매각하고 현금 보유를 늘려 적정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 공급이 늘어난 채권은 시장에서 모두 소화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채권 보유에 따르는 더 높은 프리미엄, 즉 더 큰 폭의 할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채권 시장에서 채권에 대한 초과 공급이 일어나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다시 높은 금리는 기업이 투자 자금의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구축 효과는 IS 곡선의 기울기에 의존합니다. 투자가 금리에 민감할수록 금리 인상 시 투자 수요는 더 위축되어 구축 효과는 크고 구축 효과가 클수록 역의 승수 효과는 더 커지게 되어 당초 정부 지출에 따른 소득의 증가폭은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계빚이 과다할 때 소비 수요는 금리 증가 시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IS 곡선의 기울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금리가 투자뿐 아니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때 확장적 재정 정책은 투자뿐 아니라 소비의 구축 효과도 일어나게 합니다. 뿐 아니라 LN 곡선의 기울기도 구축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LN 곡선의 기울기가 작을수록, 즉 화폐 수요가 금리에 탄력적일수록 화폐 시장 균형을 위한 금리의 상승폭이 작아져 구축 효과는 작아지게 됩니다. LN 곡선이 수평일 때와 수직일 때 구축 효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에서 설명한 재정정책의 효과는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은 재정 지출의 증가가 델타 G만큼 일어났을 때 소득의 증가 델타 Y를 승수 효과와 구축 효과에 따른 역의 승수 효과로 구분한 것입니다. 여기서 역의 승수 효과는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의 감소와 투자의 감소에 따른 총수요 감소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역의 승수 효과는 IS 곡선의 식과 LN 곡선의 식 모수에 모두 의존하게 됩니다. 통화정책은 LN 곡선의 이동에 따른 균형의 이동으로 그 효과를 가늠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앙은행은 금리와 통화량을 동시에 통제할 수 없습니다.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선택의 결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I1을 금리 목표로 선택할 때
통화량은 M1이 되어야 하며 이때 소득 수준은 Y1이 됩니다. 한편 Y0을 국민소득 목표로 선택할 때 통화량은 M0이 되어야 하며 이때 금리는 I0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금리와 통화량을 모두 통제한다면 그것은 시장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금융시장에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균형이 2일 때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 YF를 달성하는 통화 및 재정정책의 조합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림에서 AB상에서 두 곡선이 교차하는 IS곡선과 L인곡선의 다양한 조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을, 중앙은행은 금리를 목표로 하는 재정, 통화정책을 각각 수행한다면 AB상에서 하나의 균형점이 선택될 것입니다. 그림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자산을 시간대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색 선은 자산 가운데 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표시합니다. 중앙은행 자산의 변동은 100% 부채의 변동으로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앙은행도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2008년 말부터 연준 자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 각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양쪽 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산 규모와 보유국채 규모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양적 완화를 국채 매입을 통해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2018년에 들어와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양적 완화를 되돌리는 양적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보유국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9월부터 다시 보유자산과 보유국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른편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이 단기 자금 시장인 환매채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환매채 시장은 헤지펀드 등 투자자들이 국채와 같은 신용도가 높은 담보를 대형은행과 뮤추얼펀드 등에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일평균 2조 달러가 넘는 중요한 자금 시장입니다. 그런데 9월에 들어와 갑자기 환매채 금리가 10% 이상 치솟은 이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정부가 재정 적자를 일으켜 막대한 국채를 발행해 이를 받아내느라 대형은행들이 빌려줄 자금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준은 금리 안정화를 위해 환매채 시장에 들어가 대형은행 대신 국채를 담보로 인수하고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유국채가 늘어나고 자산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